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촉법 소년, 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죠. 형벌을 받아야 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대부분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끝납니다. 이 촉법 소년의 연령대를 낮추는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 여중생 자살을 불러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청원의 내용은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2차, 3차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에 해당돼서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령대 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또는 보호자들의 책임은 또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요? 오늘 1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연결해서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 그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한 여론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남북한 도로, 철도 이어지는 건가요? 예, 일단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네네. 이미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을 다시 이제 재확인한 것에 이제 불과하긴 한데요.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이제 10월 하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를 한다. 네네. 그 이후에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번 좀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8월 말에 우리 열차 또 인원을 투입해서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예. 유엔군 사령부, 그러니까 유엔사가 그 당시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열차에 필요한 유류를 지금 함께 가져가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약간 절차상의 오류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유엔사가 허가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유엔사 뒤에 결국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속에 지금 그 한미 간에 약간 그 서로 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그런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외신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놓고 여전히 회의론이 있다. 또 철도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 팡파레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네. 전망하는 그런 기사도 내놨고요. AFP통신도 이 동맹국인 미국과 견해차가 이 관계 신전과 관련해서 더 커지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좀 전하고 있고, 예. 이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대북 압박을 이제 이런 것들이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CNBC 방송도 이번 계획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 그 대북 제재 수위를 오히려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 대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466건 정도 대북 제재 대상 개인 기업 기관 쪽으로 더 이제 추가 지정도 하고 확대를 한 그런 내용도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속에서 계속 지금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죠. 물론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이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두 나라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철도 그 착공식 같은 경우에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비건 그 대북 특별 대표하고 최선희 북한 그 부상 사이에 회담은 아직도 좀 열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에 대통령이 가 있는데 프랑스의 최대 통신사 AFP 통신의 남북 간 관련된 소식도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통신사 서버에서 중국 스파이 칩이 발견이 됐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지금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만계 미국인이 설립한 그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가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이제 서버 납품을 했는데 그 안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심은 것으로 보이는 스파이칩이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미국 내 주요 뭐 통신사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스파이칩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인데 국내에서도 바로 이 회사 제품을 사용 중인 곳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1개 기관 슈퍼마이크로 서버 메인보드 제품을 한 731대 정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아마 수천 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삼성, LG, KT, 뭐 LGU 플러스, 뭐 기타 은행들 뭐 이런 곳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세청 기록에 따르면 이 슈퍼마이크로 쪽의 그 메인보드가 국내에 반입된 것만 하더라도 중량 기준으로 49톤에 달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게 지금 스파이칩이 만약에 심겨 있다면 이걸 좀 찾아내야 되는 그래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슈퍼마이크로에 이제 그 해당 칩이 없는 신제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포털하고 통신사들 대상으로 지금 조사에 돌입을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또 5G 장비 도입 관련해서도 지금 백도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화웨이사 제품이 지금 뭐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 등에서는 이게 지금 그 백도어가 있다. 그래서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배제를 한 그런 그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은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KT하고 LGU 플러스는 도입을 좀 고민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것도 앞으로 함께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좀 잘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다면은 이건 뭐 완전히 시장의 가치 딱 그 자체인데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게 쌍둥이 두 딸도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8월 중순께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전직 교무부장, 그 당시에 이제 교무부장 실제로 이제 근무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두 쌍둥이 딸이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것이 지금 이제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각각 전교 59등 121등이던 1등이었는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두 딸 모두 문과,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단 말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특별 감사를 벌였고 이게 그 과정에서 교무부장이 이 시험 문제 정답지
혼자서 여러 차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서 네. 이제 사건 수사를 경찰에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사실은 2딸 가운데 한 명은 뭐 가슴이 답답하다 이래서 뭐 또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압수했던 그 휴대폰 이런 쪽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 그 분석을 한 결과 뭔가가 좀 나왔다 그럽니다. 예. 좀 결정적인 그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서 일단 그 2딸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부모라든가 뭐 이제 그 제3자가 이렇게 시험지를 빼돌려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준 경우에 학생들은 모르고 이걸 받아서 시험을 친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면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범으로 자칫 지금 처벌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동갑내기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소년법 문제가 또다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려 20만 명이 훌쩍 넘는 동의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의 형사처벌을 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의원님으로부터 이 같은 그 연관된 이야기를 저도 몇 차례 좀 들었습니다만 말이죠. 그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의 상한을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하기 전에요. 왜 이같이 그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청소년 범죄 전체 통계는 인구 대비로 하면 사실상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네. 그건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또 교육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네네.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 범죄는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재범률이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이 너무 여전히 경쟁과 학습 위주로 몰리면서 여기서 소외된 그 청소년들이 일찍 학교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가정 내에서의 학대나 가정폭력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상당히 공격성 분노, 인성의 네네. 파괴 등이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 여기에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네네. 현상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뭐 이런 환경들이 결국 일부 강력 청소년 범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강력 범죄들은 늘고 있고 특히 재범이 늘고 있다는 그 이야기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는 또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우선은 지금 처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런 이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그 보호 특례를 이용을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부 청소년들은 좀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네네. 다만 이것은 응급적인 조치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환경, 네네. 가정의 해체, 대화 부족, 그리고 좀 음란하고 또 폭력적인 영상물의 범람,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그 소질이나 취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소외되고 방황하는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성인과 청소년의 나이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구분을 나이로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특히 피해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가 뭐 칼에 찔리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
또는 살해 피해를 당할 때 그 가해자가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고요. 네네. 다만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네네.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왜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전부 떠넘기느냐. 예.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와 부모와 또 학교와 주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년법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다만 그러한 그 소년법의 존재로 인해서 납득하지 못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14살, 13살이라 하더라도 성인보다 훨씬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예. 고의로 또 자신의 선택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사벌 체계 내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는 것이죠. 예, 이른바 촉법소년의 그 상한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0살이고요. 네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8살. 미국의 일부 주는 7살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예, 예. 다만 우리와 유사한, 우리가 조금 법통을 계수하다 그럴까요? 그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이곳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14세 혹은 13세, 12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연령을 그러면 낮춘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낮춰야 하는지, 의원께서는 뭐 작년 이맘때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네네.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국회에서는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12살로 낮추자는 법안들이 있고요. 정부 측의 입장은 13세입니다. 예, 예. 그 차이는 일단은 13세는 학령 인구 정도 구분을 나누자. 즉 중학교 가는 나이가 대개 만 13세거든요. 네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품 안에 그리고 아직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기 힘든 나이다. 정신적 성숙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중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사실상 부모의 품을 떠나고 스스로 행동하고 또래끼리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많아서 예, 예.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예상컨대는 13세로 모아지고 찬반으로 결과적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뭐 실제로 지금 언급하신 13세 미만 하향 조정 이 방안이 국회에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 안에 이 같은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해 통과를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능성으로는요. 네네. 우선은 제가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돼야 되고요. 네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은 법안이 밀려 있어서 과연 빨리 이 소년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까? 형법 개정안 하고요.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자, 의원님, 늘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면은 과연 강력한 처벌이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회의적이다, 이런 주장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시는지요? 예. 네, 우선은 저는 소년범죄를 4단계로 나눠봐야 된다고 보고요. 비행, 경미범죄, 중범죄, 특정 강력범죄. 네네. 일단 그 청소년들의 성행 교정이라는 차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3단계, 낮은 단계의 범행위가 났을 때 처벌보다는 보호 관찰, 교육, 이런 선도, 이런 노력으로 성인 교정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가 만약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범죄를 한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의 관점은 선도와 보호와 교육도 처벌이 전제되어 있다. 즉 이런 선도보호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너도 어른들처럼 처벌받을 거야 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선도와 보호와 교육도 수능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흔히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식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보호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사실은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데요. 이 보호처분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네.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니까 너는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거고요. 네네. 형사 책임은 스스로의 책임을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호자가 연동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아울러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법의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동반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들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소년범에 대해서 전적으로 묻지 않을 거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네네.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대상자가 많아질 것이고요.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한 수용 또는 교화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가장 지금 그 소년법 관련해서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개정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네네. 우선은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이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인데 네네. 이 부분이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예예. 그리고 만약에 형사처벌 연령을 늘려서 소년 교도소 수감률이 높아진다면 현재 교도소 과밀 상태에서는 사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규 개정으로 만약에 그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아진다면 예. 또는 소년범들 중에 형사처벌 연령이 늘어난다면 네네. 반대로 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호 처분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소년교도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처우나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증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범행을 학습하는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부 지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좀 둬야 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현재도 이 과밀 수용이란 것은 작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을 수용하는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거의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범행 경험을 주고받고요. 범행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적발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범행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수용 시설 내에 있어서 독방 혹은 2인 1실 이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잡담 나누는 시간보다는 교육받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학습 효과를 방지하고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네네. 자, 저는 그 연결을 좀 했으니까요. 그 표 의원님 그 국감 관련된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법사위 소속이신데 국감 첫날부터 파행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앞으로? 가까스로 그 파행을 극복을 하고 본 궤도로 거의 잘 올라왔고요, 이제는. 네네. 하지만 여전히 또 암초는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당 의원님들하고 그 국감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맙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누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여당으로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파행으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 프로그램 출연한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이제 국감 예정돼 있는데요. 지사 자질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질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선거는 선거고 또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고요. 또 인사청문회는 또 인사청문회인데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뒤섞고 국감에서 해야 할 꼭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경우에 현재 의료원에서의 수술실 시스템이라든지 또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든지 또 분양가 원가 공개라든지 새로운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의 어떤 문제 지적이나 비판이나 이런 요소를 균형 있게 받아보고 싶으실 텐데. 네네. 그게 아니고 또다시 개인에 대한 어떤 옐로 저널리즘적인 아직도 수사 중인 사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규명도 못할 건데요. 네네. 망신주기 형식의 국감이 이루어진다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하셨는데 그 갑질 끝내자 이런 메시지 SNS에 올리기도 하셨잖아요. 자, 네네. 그런데 조현민 전 한진그룹 전무 이른바 그 물컵 갑질 이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법은 법이고 또 정치적 사회적인 시각과 비판은 또 별도인 것이니까요. 네네. 분명히 우리가 의심의 정황이나 또는 비난의 그 이유는 있지만 법적으로 증거 불충분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뭐 나는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다면 법정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처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은 물론이거니와 재벌 그룹들이 약자들에 대한 그 직원들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갑질성, 폭언, 무시, 모멸, 인격 비하 혹은 불법적인 행위들 이건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의 자신들의 신분 노출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네네. 고발을 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에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별로 좋지 않죠. 고용률, 경제 성장률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 유가 금리는 위를 또 향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그런데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잠시 뒤 광고 듣고 내용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 들어서 경기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세금은 참 잘 거치고 있습니다. 20조가 넘는 세금이 거쳐서 세수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 몇 년간 자주 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내수를 지탱하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인하대학교 홍기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인천대학교의 홍기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네. 네, 인천대학교의 홍기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네. 세수 호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이 잘 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힘든데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요번 8월 달까지 이 기록을 보면 네네. 대략 23조 정도가 예상보다 많이 거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그런데 이제 호전이 있었고, 네네. 특히 또 상반기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거친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거쳤는데,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다시 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요번에 올해 많이 거쳤다고 해서 5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한 네네. 3조 7천억을 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정부는 이 경기 침체를 미리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그때 군산 이런 지역에 고용위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한 숨통을 이제 트일 목적으로 추경을 이제 편성해서 예.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원칙적으로 쓰고, 또 한편은 많이 거친 돈은 부채 같은 거를 이제 상환함으로써 재정 네네. 건전성을 유지해서 미래 세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예, 이른바 재정 건전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연금 언급할 때도 많이 좀 다뤄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
재정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내는데 또 통합 재정 수지 뭐 이런 그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은 사회보장성 기금 즉 국민연금 같은 것이 사실상 국가의 부채성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미래에 부채성 있는 사학연금,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제일 이런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거친 돈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면에서 국민연금 등 이런 것도 상당히 재정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론되고 대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유류세 이 문제인데요.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국제유가 고공행진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해 가지고 유류세 인하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류세일까요? 요새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이제 상당히 높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은 서민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안게 됐고요. 또한 개인 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류세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이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이 서민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부담이 늘어서 이걸 완화해서 경제를 이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카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세금의 한 60% 이상 차지하는 것이 휘발유, 경유가 뭐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60%까지 세금의 포션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통 크게 뭐 반값 할인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유류는 세금이 상당히 높죠. 비중이요. 50-60% 이제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이 세금 덩어리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정도는 사실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은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한 60%, 경유 한 55%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류는 우리가 예전에 유가 파동을 겪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무작정 내려서 이렇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한 이것이 세금이 대략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크게 이렇게 변동을 시키기는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지금 뭐 25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25조, 26조 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류세가 한 10% 내리면은 뭐 한 2조 5천억, 2조 5천 안팎 이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이게 1년에 한 2조 5천, 6천억 정도가 세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는데, 뭐 올해는 이 여러 가지 여건상 세금이 많이 거치는 해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문제를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년에도 예산을 종전보다 9.7%나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사이에 2조 정도는 그렇게 크게 재정에 어려움은 없을 거로 보이고 다만 이것을 무한정 그렇게 인하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물론 뭐 몇 개월 될지 한 1년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2조 6천원 정도는 크게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요. 흔히 말하는 역진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조세의 역진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혜택일 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유층은 이제 자동차를 여러 대를 소유하고 아니면은 배기량도 많은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휘발유 사용량은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소득 대비 휘발유세는 비중이 아주 낮다. 즉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자동차를 보유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간접세인 유류세는 역진성이 있다. 역진성은 뭐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누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누진하고 다른 거죠. 네네.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 세율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고소득자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그 유류세들은 예. 절대량의 소비가 많더라도 소득 대비 세금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유류세가 내리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민과 사업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그 정도는 서민층들이 훨씬 더 그렇죠. 소득 대비. 예, 네. 소득 대비로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류세 통해 가지고서는 경기 하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는 이런 유류만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그 경기를 살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전반적인 그 변수들을 전부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하강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큰 거는 없고 다만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유류세는 그 탄력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경기에 대응해서 경제 살리기인데 도움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그 냉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한시적인 인하 방안 이런 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항구적으로 지금 유류세를 내릴 수 없는 형편도 있고 또 정부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도 상당히 오르고 있고 또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생활의 어떤 그 환경이 상당히 경제적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비의 그를 종결했던 것보다 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급등하는 변화를 미리 막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해 줌으로써 경기 하강 국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제의 전반적인 는 이외에 각종 변수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경기나 여러 고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방금 전에 금리 언급 잠깐 하셨는데요.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10월, 11월, 11월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요. 자, 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금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에서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상승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제 오를 그런 것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 있다고 하는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금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류세도 그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의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요.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 돌아오겠습니다.